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라 사원의 마지막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안동 캠퍼스의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차로 한참을 더 들어가야 닿는 산자락 끝 지도에도 흐릿하게만 남아있는 오래된 학사가 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단지 목 없는 선비가 사는 곳이라 속삭일 뿐이다. 비가 내리던 날 밤 내가 그 학사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기와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수십 명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안동 특유의 눅눅한 흙냄새와 오래된 한지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문을 여는 순간 바람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불어나왔다. 누군가 안에서 숨을 내뱉은 것처럼. 그날 밤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온전히 잠든 적이 없다. 나는 서울에서 내려온 고문헌 보건 연구자였다. 조선 후기 성리학 자료를 조사하던 중 안동 지역의 폐학사에 남아있다는 미확인 필사본 이야기를 들었다. 선비들이 머물며 공부하던 서원과는 달리 이곳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유생들이 기거하던 작은 학사였다고 전해진다. 기록상으로는 1930년대에 폐쇄되었지만 이유는 명확히 남아있지 않았다. 마을 노인에게 학사에 대해 묻자 그는 내 손을 꽉 붙잡으며 낮게 말했다. 해지고는 가지 마소. 거긴? 머리를 잃은 선비가 아직도 글을 읽고 있네. 노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그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안동에서 무당의 말은 가볍지 않다. 조상신과 원혼을 동시에 모시는 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갔다. 연구자는 기록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어쩌면 오만한 신념 때문이었다. 학사는 생각보다 컸다. 집자 형태의 목조 건물. 중앙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빗물에 젖은 돌바닥에는 오래된 붓글씨 흔적 같은 검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 얼룩을 밟는 순간 발바닥을 타고 서늘함이 올라왔다. 마치 누군가 내 발목을 잡아당긴 것처럼. 안쪽 방 하나를 작업실 삼아 짐을 풀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랜턴 하나에 의지해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학사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귀를 기울이면 종이를 넘기는 소리. 아주 느리게, 조심스럽게. 나는 랜턴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동쪽 끝방, 문이 반쯤 열린 채였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먹빛 그림자가 움직였다. 사람의 형체였지만 고개 부분이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드러났다. 낡은 책상 위에는 펼쳐진 고서 한 권. 그런데 글자가 이상했다. 한문이 분명한데 획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 글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네. 목소리는 분명 남자의 것이었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뒤돌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에 그림자가 하나 더 생겨 있었다. 내 그림자 옆에 머리 없는 그림자. 숨이 막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굳어버렸다. 그림자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앉는 동작을 취했다. 그리고 허공에 붓을 들듯 손을 움직였다. 그 순간 고서 위의 글자들이 스스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글을 읽지 말았어야 했다. 글에는 한 선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이름은 이도윤, 안동 김씨 집안의 서자. 총명했으나 적자라는 이유로 과거 응시조차 쉽지 않았고 이 학사에서 홀로 밤을 새우며 공부했다고 한다. 어느 해 과거를 앞두고 그는 금기된 제의를 치렀다. 산자의 머리로 글을 완성하면 반드시 급제한다는 오래된 민간 신앙이었다. 재물은 학사에 함께 머물던 동문이었다. 글을 읽는 동안 내 귀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뚝뚝. 천장을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검붉은 물방울이 번지고 있었다. 피였다. 그리고 그 피가 목 없는 그림자의 발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읽었으니 이어야지. 이번에는 분명히 내 귓가에서 들렸다. 차가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그러나 마당으로 나가는 문은 닫혀 있었다. 분명 열어두고 왔는데. 학사 전체에서 동시에 종이 넘기는 소리가 울렸다. 수십 개의 방에서 동시에. 그 밤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글은 끝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목 없는 선비는 아직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의 머리는 사라졌지만 원하는 여전히 이 학사에 남아 새로운 독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자는 나였다. 그날 밤 이후 나는 학사 안에서 시간을 잃었다. 시계는 멈췄고 휴대전화는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밖에서는 분명 비가 그쳤을 텐데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뚝뚝뚝 마치 누군가의 목에서 피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규칙적이었다. 나는 동쪽 방에서 도망쳐 나와 서쪽 행랑채로 몸을 숨겼다. 문을 닫자마자 문 바깥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려왔다. 맨발이 나무 바닥을 끄는 소리.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멈출 때마다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마치 벽을 통과하는 것처럼. 읽는 자는 남는다. 그 목소리는 이제 학사 전체에서 울리는 듯했다.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으로 직접 파고들었다. 행랑채 한쪽 벽에는 오래된 족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족자 아래에는 흐릿한 먹글씨가 남아 있었다. 개두라는 두 글자, 머리를 경계하라는 뜻, 아니면 머리를 바치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갑작스러운 현기증에 휘청거렸다. 눈앞에 장면이 겹쳐 보였다. 조선 후기의 학사. 촛불 아래에서 젊은 선비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목 위가 허공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붓을 들고 있었다. 아니, 붓이 그의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았다. 붓 끝에서 떨어지는 먹이 종이를 적실 때마다 다른 선비들의 목에서 피가 솟구쳤다.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나는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행랑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손바닥에는 검은 먹물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냄새는 먹이 아니었다. 쇠 냄새, 피 냄새였다. 문득 학사 바깥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아주 멀리서, 그러나 분명한 소리. 범종이 아니라 작은 방울 소리였다. 무당이 쓰는 방울. 거기 있어? 여자의 목소리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 나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손이 멈췄다. 문 안쪽 당 나무 문에 비친 내 그림자가 이상했다. 내 그림자 위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머리 없는 그림자였다. 문을 열면 나도 나가야지. 속삭임과 함께 그림자가 내 그림자와 완전히 포개졌다. 그 순간 목이 조여왔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턱을 잡아당기는 느낌. 나는 이를 악물고 문을 밀쳤다. 문은 열렸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여자가 쓰러지듯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한복 위에 현대식 외투를 걸친 기묘한 차림이었다. 손에는 방울과 부적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봤구나.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목 없는 선비를. 나는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재빨리 문에 부적을 붙이고 바닥에 소금을 뿌렸다. 그 순간 학사 전체가 한 번 크게 흔들렸다. 마치 분노한 듯이. 이 안에서 뭘 읽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서와 글의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역시 글을 완성하려는 거야. 100년이 넘도록. 그녀는 자신을 안동 토박이 무당 박소연이라고 소개했다. 이 학사는 오래전부터 무당들 사이에서 금기된 곳이었다. 목 없는 선비 이도윤은 단순한 원혼이 아니었다. 그는 미완의 선비였다. 유교적 집념과 금기된 주술이 뒤섞여 머리를 잃고도 학문에 매달린 존재. 그 인간은 급제했어. 소연의 말에 나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머리를 바친 그의 장원급제.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목이 잘렸지. 우연처럼 기록됐지만 실은 제2의 대가였어. 머리는 신에게, 몸은 세상에.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필사본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고 그래서 머리를 찾지 못한 채 학사에 묶여 있었다. 읽는 자가 마지막 문장을 써야 해. 소연은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게 네가 여기 불려온 이유야. 그 순간 마당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멈췄다. 대신 무거운 무언가가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바닥 위로 둔탁한 마찰음.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와, 오고 있어. 행랑채 문틈 사이로 검은 먹빛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연기 같기도 그림자 같기도 했다. 점점 사람의 형체를 갖추더니 마침내 문 앞에 섰다. 여전히 머리는 없었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마지막 문장. 목 없는 선비의 손이 문을 향해 뻗어왔다. 손끝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이 아니라 피였다. 소연은 방울을 흔들며 외쳤다. 아직 아냐. 순서가 남았어. 그러나 선비는 멈추지 않았다. 문이 삐걱거리며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부적이 하나둘 타들어가며 재가 되었다. 학사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고서의 마지막 빈줄이 떠올랐다. 아직 쓰이지 않은 문장. 나는 깨달았다. 그 문장은 진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선비가 숨긴, 아니 숨기고 싶었던 진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학문을 사랑한 게 아니야. 목 없는 형체가 멈췄다. 당신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동문을 죽였고 신을 속였고 결국 스스로를 잃었어. 순간 학사 전체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며 창호지를 찢었다. 목 없는 선비의 몸에서 검은 먹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래도 써야지. 그의 손이 내 이마에 닿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보았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과거 급제 후 귀향하던 길, 산길에서 누군가의 칼에 목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 그런데 칼을 쥔 사람의 얼굴이 나였다. 아니,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였다. 대신 써라. 그의 속삭임과 함께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다. 학사 마당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었고 종이 넘기는 소리는 사라졌다. 소연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끝난 거야? 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반만. 학사 중앙 마당에는 고서가 놓여 있었다.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필체였다. 이도윤은 학문이 아니라 욕망을 섬겼고 그 대가로 머리 없는 글이 되었다. 그 순간 멀리서 바람에 실려 종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방울 소리가 아니었다. 무거운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 어딘가에서 아직 찾지 못한 머리가 땅에 닿는 소리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읽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둔탁하게 그러나 분명한 리듬을 가지고 무엇인가 굴러오는 소리였다. 마치 둥근 돌덩이가 흙바닥을 구르듯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며 학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소연은 내 손목을 세게 붙잡았다. 듣지 마. 지금부터는 머리의 부름이야. 머리. 내 입에서 나온 단어에 내 목이 스스로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없던 무게가 목 위에 얹힌 느낌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마당 끝 장독대 옆에서 무언가 검게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돌처럼 둥글지 않았다. 사람의 두개골처럼 미묘하게 찌그러진 형태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눈이 있었다. 깜박였다. 보지 마. 소연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 눈과 내 시선이 맞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철컥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안동, 조선 순조 연간. 학사 마당에는 아직 잡초가 없었고 흙바닥은 유생들의 발걸음으로 단단히 다져져 있었다. 나는 이도윤의 시선으로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머리였다. 잘린 머리. 피에 젖은 채 천으로 대충 감싸여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하겠지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가 나와 닮았다는 것을. 아니, 내가 그를 닮은 것이었다. 글은 끝났으나 마음은 끝나지 않았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 자체가 울렸다. 산신과 선비의 혼령 그리고 금기된 학문의 집합체. 이도윤은 그 존재와 거래를 했다. 머리를 바쳐 학문을 완성하고 이름을 남기기로. 그러나 약속에는 숨겨진 조건이 있었다. 완성된 글은 반드시 읽히고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도 학사에 남았다. 머리는 제물로 바쳐졌고 몸은 글에 묶였다. 읽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
나는 비명을 지르며 현실로 돌아왔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들이쉬지 못했다. 소연이 내 등에 부적을 붙이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방울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거칠게 울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설 기색은 없었다. 머리가 돌아왔다는 건 의식을 다시 치를 수 있다는 뜻이야. 이 학사에서 끝내려는 거지. 어떻게? 끝내? 소연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학사 안쪽을 보았다. 동쪽 방, 처음 내가 고서를 읽었던 그 방의 문이 스스로 열리고 있었다. 문 안쪽에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촛불이었다. 분명히 꺼졌을 텐데. 내가 마지막 제물이 될 수도 있고, 그녀는 숨을 삼켰다. 아니면 마지막 증인이 될 수도 있어. 우리는 동쪽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오래된 제단이 드러나 있었다. 그 위에는 반으로 갈라진 벼루, 금이 간 붓,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올려놓았던 듯한 움푹한 홈이 있었다. 제단 뒤 벽에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모두 다른 필체였다. 수십, 아니 수백 명의 손길. 읽은 사람들? 내 질문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 끝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이야. 미쳐버리거나 도망치거나 혹은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을 가리켰다. 나무 바닥 틈 사이로 검붉은 흔적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오래전 말라붙은 피였다. 그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촛불이 동시에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학사 전체가 아니라 바로 이 방 안에서 목 없는 선비가 나타났다. 이전보다 훨씬 선명했다. 옷자락의 주름 하나하나, 피에 젖은 소매의 냄새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그리고 그의 두 손 사이에는 머리가 들려 있었다. 바로 아까 마당에서 보았던 그것. 돌려놓을 때가 왔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명했다. 울림도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였다. 머리가 허공에 떠올랐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목 위로 이동했다. 그 순간 소연이 앞으로 나섰다. 안 돼. 머리는 내 것이 아니야. 그녀는 제단 위에 소금을 뿌리고 패스 벼루를 깨뜨렸다. 벼루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 학사 전체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벽에 적힌 글자들이 피처럼 흘러내렸다. 학문은 끊어지지 않는다. 선비가 말했다. 머리는 거의 제자리에 닿아 있었다. 하지만 욕망은 끝낼 수 있어. 내가 외쳤다. 내 손에는 언제부터인지 붓이 쥐어져 있었다. 제단 위의 마지막 빈 공간이 나를 향해 열려 있었다. 나는 붓을 들고 헤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도윤은 학문을 핑계로 사람을 죽였고 스스로를 속였다. 글자를 쓰는 순간마다 선비의 몸이 갈라지듯 흔들렸다. 멈춰라! 그의 외침과 함께 머리가 내 쪽으로 날아왔다. 그 눈이 다시 깜박였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문장을 써 내려갔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여기서 끝난다. 더 이상 읽히지 않으며 이어지지 않는다. 붓이 바닥에서 떨어졌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촛불이 다시 켜졌고 목 없는 선비의 몸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머리는 비명을 지르듯 갈라지며 재로 변했다. 학사 전체가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나는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였다.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방울을 떨어뜨렸다. 한참 후 그녀가 말했다. 이제 끝이야. 밖으로 나오자 해가 완전히 떠 있었다. 학사는 더 이상 음산하지 않았다. 낡았을 뿐이었다. 종이 넘기는 소리도 발소리도 없었다. 우리는 말없이 산길을 내려왔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소연이 멈춰섰다. 하지만 기억해.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쓴 글은 내 안에 남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고문원을 연구하지 않는다. 글을 읽을 때마다 어딘가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가끔 밤에 거울을 보면 내 그림자가 아주 잠깐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본다.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나는 그날 이후 안동을 떠났다. 학사를 내려오는 동안에도 산길의 흙은 이상할 만큼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몸이 여러 번 묻혔다 파헤쳐진 자리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산자락 위 학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분명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풍경이 사라져 있었고 기와 위에는 까마귀 한 마리도 앉아 있지 않았다. 살아있는 기척이 완전히 지워진 공간. 마치 오래된 무덤 같았다. 소연은 마을 어귀에서 나와 헤어졌다. 그녀는 끝까지 학사 쪽을 보지 않았다. 돌아가서도 그녀가 말했다. 네가 본 걸 기록으로 남기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어떤 글은 종이에 쓰이지 않아도 사람 안에 새겨진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온 뒤 일상은 겉보기엔 평온했다. 집은 밝았고 전기는 잘 들어왔으며 밤에도 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용해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다. 책을 펼칠 때마다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는데도 종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느낌. 거울 앞에 서면 내 눈보다 조금 늦게 깜박이는 또 다른 시선. 어느 날 밤 잠결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분명 잠들어 있었는데 손에는 붓이 쥐어져 있었다. 먹도 벼루도 없었지만 책상 위에는 글자가 번지고 있었다. 검은 글씨가 아니라 아주 옅은 회색의 문장들이. 읽는 자는 끝내 쓴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다. 책상 위는 깨끗했다. 하지만 손바닥에는 여전히 마르지 않은 먹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 안동 학사에서 보았던 고서의 종이와 같은 재질이었다. 글은 단 한 줄뿐이었다. 머리는 사라졌으나 글은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이도윤이 왜 끝내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가 왜 독자를 기다렸는지. 그는 구원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끝을 원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의 안으로 완전히 옮기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의식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이어져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래된 기록을 펼치고 있을 것이다. 안동의 학사에 대한 이야기, 목없는 선비에 대한 소문,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필사본 한 권을. 그 사람이 마지막 문장까지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 애쓰며 글자를 피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밤이 깊어 모든 소리가 멎으면 어디선가 아주 조용히 종이 넘겨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내 방 안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나는 것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